여름비가 내내 처마를 때리던 밤이었어요. 우리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꼭대기층, 방 두 칸의 좁은 부엌이 붙은 곳입니다. 창틀 고무가 헐어 빗물이 실처럼 스며들고 벽지는 여기저기 부풀어 있었죠.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 발바닥에 붙었다 떨어지며 끈적거렸습니다. 냉장고는 문을 닫을 때마다 가슴으로 툭 치는 듯한 소리를 냈고 형광등은 낮은 벌레 울음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이 집에서 단둘이 삽니다. 저는 낮에는 동네 어린이집 보조, 밤에는 분식집 설거지 일을 했고 어머니는 새벽 청소를 나가셨어요. 공과금 고지서는 늘 빨간 줄을 달고 왔고 쌀통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달만 넘기자라고 하셨고 저는 다음 달이면 나아지겠죠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도 하루를 덜컥덜컥 굴려가는 힘 같은 게 있었어요. 습기 냄새, 조명 냄새, 양파 껍질 말리는 냄새까지 섞인 우리 집 공기 속에서요. 그날도 어머니 방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톡! 쉬는 숨처럼 잠깐 멎고 톡톡. 벽 속에서 나는 듯 장롱 깊은 속에서 오는 듯한 애매한 울림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쥐라고 생각했습니다. 비 오면 다들 집으로 올라온다더니 아, 이놈들이 장롱까지 들어왔구나 하고요. 속에서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라 중얼거리며 베개를 머리 위로 끌어올렸죠. 그런데 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톡, 쉼, 톡톡. 딱 일정했어요. 마치 누가 확인하듯 반드시 3번을 맞췄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또 시작이에요. 무슨 소리? 장롱이요. 밤마다 두드려요. 어머니는 눈꺼풀을 비비며 일어나 장롱 쪽을 슬쩍 보더니 왼쪽 문 손잡이에 붙여둔 얇은 종이를 톡 건드렸습니다. 왼쪽은 열지 말 것. 건드리지 마라. 왜요? 그건 내 아버지 것이야. 장롱이요? 그 장롱엔 말이 들어있다. 어머니는 그 말만 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제 속은 더 끓었어요. 여유가 있었으면 바로 장롱을 들춰보고 방충 전문 업체라도 불렀겠죠. 하지만 우리는 약값도 아껴야 했어요. 그날도 저는 분식집에서 받아온 남은 김밥 몇 줄을 비닐째 냉장고에 밀어 넣으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니 더 선명해졌습니다. 습기가 무게를 늘린 이불이 배를 눌렀고 장판의 끈적임이 종아리에 달라붙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찰컥거렸고 옆집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가 얇게 스며왔어요. 그 모든 소리 사이로 장롱이 또박또박 호흡하듯 울렸습니다. 톡! 멈춤! 톡톡! 심장도 그 박자를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윗입술에 식은땀이 맺히고 손끝이 저릿저릿했죠.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귀가 더 열렸어요. 쥐면 쥐지 왜 꼭 3번일까? 호기심이 두려움을 슬쩍 밀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새벽 청소를 다녀와 축축한 우비를 베란다 의자에 걸어두셨어요. 보리차 끓는 냄새가 부엌을 채웠고 주전자 뚜껑이 달깍거리며 떨었습니다. 저는 밥숟가락을 들다 말고 툭 내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관리실에 말할게요. 장롱 뒤 벽에서 소리 난다고. 괜한 소동 피우지 마라. 벽이 비에 젖어 그러는 거다. 쥐소리 같아요. 그러면 덫을 놓든지. 근데 왼쪽 문은 열지 마라.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그 단호함이 오히려 저를 자극했습니다. 열지 말라면 더 열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죠. 점심 무렵 저는 장롱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황동 손잡이는 차갑고 매끈했고 오칠 표면은
손바닥에 미세하게 미끄러졌습니다. 손잡이를 가볍게 흔들자 옷걸이들이 어둠 속에서 사각사각 부딪혔어요. 오른쪽 문만 아주 조금 열어 안쪽을 훑쳤습니다. 아버지 양복, 오래된 넥타이, 결혼식 치마 저고리, 먼지 냄새에 오래된 비누 향이 얇게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왼쪽 문은 얇은 종이 한 장에 붙들려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걸 열면 뭔가가 쏟아질 것 같다. 그런 기분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죠. 저녁이 오자 분식집 사장님은 오늘도 설거지통을 넘치게 쌓아두셨고 저는 기름기 묻은 물을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안쪽에서 눅눅한 나무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오늘은 제발 조용하자. 속으로 빌었지만 밤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톡, 쉼, 톡톡. 미쳐버리겠네, 진짜. 입 밖으로 불만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방 안에서 조용히 기침을 하셨고 저는 그 소리에 말끝을 삼켰습니다. 겁도 났지만 자꾸만 귀가 그쪽으로 기우는 자신이 더 무서웠어요. 소리를 따라가면 뭔가를 알아버릴 것 같아서요. 아니면 알아야만 다음 달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밤 저는 장롱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문틀에 대니 차갑고 반들반들했어요.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소리는 그 박자를 한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더는 쥐라고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쥐야, 그냥 쥐로 하자. 그래야 잠이라도 자지. 그러면서도 눈은 자꾸 왼쪽 문으로 갔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씨, 왼쪽은 열지 말 것. 그 5글자가 방 안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문을 당장은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음 소리가 오기 전까지 귀를 대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제 안의 짜증과 두려움과 호기심이 그때부터 같은 속도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도 소리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톡, 쉼, 톡톡. 귀를 막아도 머리뼈 안으로 울려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저는 결국 이불을 획 젖혔습니다. 배달 상자 정리하고 분식집 설거지까지 끝내고 온몸이 젖은 누더기 같았거든요. 눈꺼풀은 모래처럼 무겁고 종아리는 하루 종일 물에 서 있던 사람처럼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잠을 못 자요. 이게 사람이 살 일인가. 속으로 씹듯 말하고는 슬리퍼를 질질 끌고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대로는 못 자요. 어머니가 몸을 반쯤 일으켰습니다. 비어있는 약통이 협탁 위에서 달그락 부딪혔어요. 또 그 소리냐? 또라니요. 매일이에요, 매일. 1번 쉬고 2번. 장난 같죠? 근데 저는 내일도 2탕을 가야 하거든요.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이불을 여몄습니다. 벽이 젖어서 그래. 장마 끝나면 잦아든다. 그 말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이 집에서 제가 가장 오래 참고 있는 사람 같은데요. 말이 삐걱 나가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저는 원래 어머니에게 그렇게 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귀 뒤로 파고드는 그 소리가 사람을 옥죄고 있었어요. 어릴 땐 어머니가 열지 말라 하면 그냥 안 열었죠. 그게 집의 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잠이 비처럼 불어나고 피곤이 벌금처럼 붙어서 매일 제 목을 죄고 있었어요. 저는 장롱 앞에 앉아 왼쪽 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씨가 밤 공기 속에서 더 굵게 보였어요. 왼쪽은 열지 말 것. 저거 이유를 말해주세요.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 거면요? 뭐가 달라요? 도둑이에요, 쥐예요, 귀신이에요? 저 소리 때문에 내가 미쳐요. 말버릇.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미정아, 여기엔 시간이 들어있어. 시간이요? 시간은 우리 지갑에도 들어있었으면 좋겠네요. 전기비 연체 문자 또 왔어요. 저 소리 때문에 잠 못 자면 내일 가게에서 실수해요. 실수하면 깎이고, 깎이면 또, 끝말이 흐려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심장이 소리의 박자에 맞춰 쿵쿵. 그 박자가 분노로 달아오르다가도 어딘가에서 쑥 꺼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만약 진짜 뭔가 있으면 어떡하지? 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앞으로 오셨습니다. 황동 손잡이에 손을 얹더니 가만히 문을 어루만졌어요. 여긴 너한테 아직 이른 줄 알았다. 이른 게 뭔데요? 부탁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얼마나요? 한 달? 또 한 달? 저 그 사이에 쓰러지면요. 어머니가 제 손목을 잡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목을 획 뺐습니다. 마찰로 팔목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어머니 눈빛이 덜컥 내려앉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에 미안함이 솟았지만 이미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집세, 공과금, 분식집 그릇더미, 어린이집 아이들 울음 다 제 어깨 위에 올라탄 채 장롱 앞까지 같이 온 느낌이었거든요. 열면 후회할 거다. 어머니가 낮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도 후회 중이에요. 열지 않고 버틴 시간 전부. 말이 뱉어지는 동시에 손이 먼저 움직였나 봅니다. 저는 왼쪽 손잡이를 움켜쥐고 살짝 당겼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흔들리듯 떨렸고 문턱에서 마른 나무 냄새가 한 줄기 새어나왔어요. 그 순간 어머니 손이 재빨리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안 된다. 왜요? 내가 상처받는다. 그럼 지금 상처는요? 지금 이 상처는 누구 몫인데요? 우리 목소리가 부엌까지 흘러나가 주전자 뚜껑이 덜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섰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쉬고는 종이를 떼지 않은 채 문과 문 사이 틈으로 귀를 갖다 댔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때 또 들렸습니다. 톡, 쉼, 톡톡. 둘 다 말을 잃었죠. 소리가 우리 사이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분명했으니까요. 내일 관리실 불러요. 진짜로. 제가 말했습니다. 부르면 뭐가 나오겠니? 그래도 해요. 내일 아침 제가 먼저 가볼게요. 덧도 놓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그런 걸로 없어질 소리가 아니다. 그럼요? 그럼 뭔데요? 어머니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제가 처음 듣는 톤으로 말했어요. 사람 소리다. 제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이 장롱 속에서 왜 여기서 나는 게 아니다. 저편에서 오는 거다. 어머니가 벽을 가리켰습니다. 장롱 뒤 내력벽. 습기가 번져 얼룩이 퍼져 있는 그 벽을. 그 벽 너머로 오는 소리. 오래된 약속 같은 거. 그 말은 또 다른 질문을 낳았지만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어머니가 더 작아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씁쓸함이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약속이면 왜 우리만 잠을 못 자요?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날 새벽 저는 결국 방충 덧두 개를 장롱 밑에 밀어넣고 젖은 수건을 마라틈에 끼워봤습니다. 손바닥에 나뭇가루가 묻어 까끌거렸어요. 그러고도 침대에 눕자마자 다시 들렸습니다. 톡, 쉼, 톡톡. 저는 소리를 세다가 어느 순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다 울컥 눈물이 먼저 떨어졌어요. 이 집을, 이 밤을 도대체 어떻게 견디지? 심장은 아직 뜀박질을 멈추지 않았고 목 뒤로 식은 땀이 매달려 내려왔습니다. 아침이 오자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낮에 아랫집에 같이 가보자. 아랫집이요? 벽이 붙었잖니.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신랑이가 문턱을 넘어 진짜 갈등으로 접어든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왼쪽 문 손잡이에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상하게도 약속이라는 단어가 뼛속으로 스며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내일은 내려가 보자고요. 그 다음이 뭔지 이제는 알아야만 하니까요. 다음 날 점심 무렵 우리는 정말로 아랫집에 내려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한참 있다가 체인이 걸린 채 문이 손바닥만큼 열렸습니다. 눈매가 가늘고 손마디가 굵은 노부인이 우리를 훑어봤죠. 위층인데요. 밤마다 벽에서 소리가. 제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자 어머니가 제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늦은 시간에 혹시 작업하시는 게 있나 해서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노부인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 없소. 문틈으로 곰팡이와 약한 된내가 섞인 냄새가 스며 나왔어요. 신발장 위에는 해진 천주머니와 번들거리는 손가락 골무 하나가 놓여 있었죠. 그 반짝임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럼 혹시 벽에서 무엇이? 몸이 성치 않아. 쉬고 싶소. 철사 같은 체인이 딸깍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짧게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죄송해요 한마디를 남기고 고개를 숙였고 저는 꿀꺽 침만 삼켰습니다. 내려왔지만 얻은 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밖에 싸늘한 공기만 피부 밑으로 스며든 느낌이었습니다. 관리실에도 들렀습니다. 장마철엔 배관이 수축하며 소리가 납니다. 이 라인 민원 종종 있어요. 관리실 아저씨가 말했죠. 근데 박자가 딱 정해져요. 한 번, 쉬고, 두 번. 사람 귀가 예민하면 규칙도 들리지요.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제 속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방안 공기가 다시 눅눅해졌습니다. 형광등을 끄니 바깥 간판 불빛이 얇게 스며들어 장롱 옆면에 길쭉한 그림자를 그렸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묵주를 굴렸고 저는 휴대전화 녹음을 켰습니다. 손바닥이 미묘하게 떨려 화면 불빛이 흔들렸죠. 심장이 먼저 박자를 셉니다. 하나, 숨, 둘, 셋. 그리고 톡, 쉼, 톡톡. 녹음 화면의 막대가 3번 튀었습니다. 어젯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소리. 목울대가 저릿해졌고 입천장이 말랐어요. 들리죠? 어머니가 고개만 끄덕였지만 손끝에 끼운 묵주알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오래된 기억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저거 아버지 신우랑 같아요. 어머니의 눈이 컸다 작아지며 초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어릴 때요. 아버지 늦게 오시면 창문을 한 번 쉬고 2번 두드렸잖아요. 다녀왔다는 뜻이라고 그때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고 아버지는 제 머리 냄새 맡으면서 웃으셨죠. 찰나 어머니 손에서 묵주가 툭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구슬들이 장판 위를 아라리 굴렀어요. 어머니가 허리를 급히 숙였다가 멈췄습니다. 떨림이 손끝에서 어깨로 번졌죠. 그걸 내가 기억하니 잊을 수가 있나요? 그 박자, 그때부터 제 심장도 같이 배웠어요. 말을 하고 나니 제 안의 분노가 순식간에 다른 모양이 됐습니다. 짜증과 겁 사이에서 길을 잃던 마음이 갑자기 직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저는 장롱 표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따라 두드렸습니다. 톡, 쉼, 톡톡. 어머니가 내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하지마. 확인만요. 우리 쪽이 먼저 보내면
저쪽도 답을 하는지. 미정아. 어머니 목소리가 낮게 꺾였습니다. 그 신호는 우리 집의 숨이었어. 그 말이 방 안의 온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장롱 옆면 그림자가 더 짙어졌고 저는 손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런데도 귀는 장롱 쪽으로만 쏠렸습니다. 만약 정말 누군가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면 누구지? 왜 지금이지? 왜 우리 집 벽을 통해서지? 이제는 인정하자. 배관 소리 아니다. 제가 속삭이자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내 아버지가 못 오는 날이 길어지면 누가 대신 두드려 줄 거라 했지. 누가요? 그건 어머니가 말을 삼켰습니다. 그때 나는 장난처럼 들었어. 말끝이 가늘게 떨리자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파형이 일정한 간격으로 솟구치고 그 사이의 침묵이 사람 숨 고르는 길이를 닮아 있었어요. 그 침묵의 온도를 저도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려가지 말자. 어머니가 어렵게 말했어요. 밤에는 무섭다. 그럼 내일 낮에 다시요. 제대로. 혼자 가지 마. 같이 가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자마자 장롱 너머에서 다시 3번이 울렸습니다. 톡, 쉼, 톡톡. 이번엔 제 심장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같은 박자로.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화끈거렸고 손등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아버지라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신호를 남겼을까? 질문이 바늘처럼 연달아 박히다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내가 열어야 하나? 어머니가 왼쪽 문에 붙은 종이를 한번 쓸었습니다. 종이 끝이 습기를 먹어 살짝 말려 있었죠. 이 문은 아직 아니다. 그럼 뭐부터요? 먼저 저편 장롱 뒤, 벽 너머, 아랫집, 낮의 짧은 만남, 골무의 번들거림, 노부인의 굳은 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조각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다시 내려가요. 제대로 물어볼게요. 어머니가 묵주알을 하나씩 다시 실에 꿰듯 고개를 끄덕였고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약속을 지키듯 한 번 더 왔습니다. 톡, 쉼, 톡톡. 그 3번이 이제는 것만이 아니라 길잡이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처럼요. 다음 날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다시 아랫집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니 손에는 작은 귤 봉지가 들려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습니다. 현관 앞 공기는 비에 젖은 벽 냄새로 축축했고 복도 불빛이 길게 깜빡였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체인이 걸린 채 문이 손바닥만큼 열렸어요. 어제 그 노부인 박선주 할머니였습니다. 위층입니다. 어제 실례 많았어요. 어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귤 봉지를 문틈으로 내밀었습니다. 밤마다 벽에서 소리가 나서요. 오늘은 제대로 여쭙고 싶어서 왔습니다. 할머니는 봉지를 잠깐 내려다보더니 우리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체인을 풀며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바늘과 실 약한 비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반쯤 꿰다 만 헝겊이 놓여 있고 그 옆에 오래 써 반짝임이 벗겨진 손가락 골무가 누워 있었죠. 저는 그 골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괜히 간질거렸어요. 위층에서 들리는 그 소리 혹시 여기서 내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할머니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안하오. 고백은 짧았고 방 안의 공기가 바로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의자 등에 손을 짚고 숨을 들이켰어요. 왜 그러셨어요? 할머니는
탁자에 놓인 골무를 손으로 굴리며 천천히 우리를 보았습니다. 젊었을 적 나는 공장서 바느질을 했지. 너희 아버지는 그 맞은편 작업장에서 나무를 다뤘고 여름철 기계가 넘어졌을 때 내가 못 피한 걸 그 사람이 대신 받았소. 할머니 손등에 굳은 살이 말할 때마다 미세하게 울렁였어요. 그날 이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은 꼭 미안합니다 하고 두드리자 마음먹었소. 한 번 쉬고 두 번. 그 사람 집신오라 하기에 어머니가 자리에서 살짝 휘청했어요. 신호. 저는 그 말을 붙잡듯 서둘러 얹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젯밤 말했잖아요. 아버지 신호였다고. 할머니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기억하니? 창문을 한 번 쉬고 두 번요. 아버지가 늦으실 때마다요. 내가 말하자 어머니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서랍이 갑자기 활짝 열리는 것처럼요. 내가 그걸 아직도. 어머니 목소리가 바닥에 흘러내렸고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묵주를 쥐지 않은 빈손이 낯설 만큼 가벼워 보였죠. 근데 왜 요즘은 매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할머니는 귤 봉지에서 하나를 꺼내 손바닥에 얹고 껍질을 천천히 벗겼습니다. 새콤한 냄새가 번졌어요. 매 그날 밤에만 두드렸소. 올해는 손이 말을 잘 안 들어. 내 발도 마음처럼 빨리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빠뜨릴까봐 며칠 전부터 같은 시간에 연습했지. 말끝에서 숨이 얕게 떨렸습니다. 위층 장롱 뒤 벽이 이 집과 맞닿았다 하기에 그 장롱이 기억할 것 같았소. 그 사람이 만든 가구라 하더군. 어머니가 머리를 끄덕였다 멈췄습니다. 눈가가 반짝였어요. 맞아요. 그 장롱, 남편이 처음 만든 살림이었어요. 할머니는 의자에 등을 붙이고 손바닥을 무릎 위에 포개 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그랬지. 내가 오래 못 두드리게 되면 누가 대신 두드려 줄 거예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소. 그런데 할머니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의 천장, 그분의 하늘. 내가 평생 바느질로 먹고 살며 받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도 있더이다. 손가락 마디로라도 약속을 갚고 싶었소. 잠깐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틈에서 저는 심장이 갑자기 크기를 바꾸는 걸 느꼈어요. 겁과 짜증이 줄어들고 대신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고마움인지 슬픔인지 복합된 감정이 목울대를 꽉 막았죠. 오늘 밤은 제가 두드려도 될까요? 제가 묻자 할머니가 살짝 웃었습니다. 한쪽 눈가가 먼저 접히고 곧 반대편이 따라왔어요. 이젠 내 차례지. 나는 내 약속을 다했으니.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주 어머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남편이 그날 이후로 무엇을 남겼는지 혹시 들으신 말씀이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탁자 서랍에서 작은 천 뭉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열쇠 하나가 감겨 있었어요. 금속이 발에 색이 눌렸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내게 맡겼지. 언젠가 위층 딸이 그 박자를 기억하면 그때 위층으로 올려보내라 하면서 너무 늦게 전하는 건 아닌가 마음이 급했소. 열쇠가 제 손바닥에 올려지는 순간 손끝이 따끔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감쌌습니다.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서 작은 쇳덩이가 체온을 얻었죠. 문을 나설 때 할머니가 우리 등을 향해 짧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은 내가 아니오. 복도에 서자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가 조용히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위층으로 올라왔어요. 현관을 닫자마자 어머니가
왼쪽 문에 붙은 종이를 한번 쓸었습니다. 종이 끝이 습기를 먹어 말려 있었죠. 미정아. 네. 이제 저 문을 열어야 할 것 같구나.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귀 안쪽에는 아직도 3번이 잔향처럼 남아 있었어요. 톡, 쉼, 톡톡. 그 박자가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열쇠 구멍을 찾아가는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순간을 향해 자연스럽게 그날 밤 우리는 장롱 앞에 마주 섰습니다. 어머니가 왼쪽 문에 붙어 있던 종이를 천천히 떼어 손바닥에 접어 넣었고 저는 아랫집에서 건네받은 작은 열쇠를 쥐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이자 문틀 안쪽 오칠 사이로 숨은 홈이 손끝에 닿았어요. 짤깍. 낮은 소리와 함께 얇은 나무판이 뒤로 미끄러지듯 물러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조약, 비누 냄새가 겹쳐 코끝을 찔렀고 안쪽 깊은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가 나온 순간 심장이 3번 신호처럼 크게 뛰었습니다. 1번, 쉼, 2번. 상자 안에는 종이 묶음과 통장, 붉은 끈으로 묶인 나무 도장이 있었어요. 도장 옆면에는 제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고 맨 위 종이에는 낯익은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에게. 미정아. 왼쪽 문 뒤에 작은 집을 숨겨두었다. 내가 혼자 열 수 있을 때 열어라. 1번, 쉬고 2번. 그 신호는 우리 집의 숨이다. 내가 오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면 누군가 대신 두드릴 것이다. 바늘을 오래 잡은 손이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바늘 저는 박선주 할머니의 굳은 마디와 골무의 번들거림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켰죠. 그리고 미리 사과한다. 내 이름을 한번 바꿨다. 내가 져야 할 것들이 내 목줄이 될까 겁이 나서 한동안 엄마 성으로 올려두었다. 왼쪽 문을 닫아둔 건 시간을 넣어두기 위해서였다. 내가 마주할 힘이 생길 때까지. 글자를 따라가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름 2글자가 가슴을 톡 건드렸고 심장이 다시 박자를 맞췄어요. 어머니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미정아 미안하다. 그 말에 목을대가 뜨겁게 뻐근해졌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선주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이걸 오늘 위층에 전해주라고 그이가 살아있을 때 내게 맡겼소. 거실로 모시니 할머니는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표면이 눅눅이 젖어 있었고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힌 자국으로 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물잔을 내오자 할머니는 짧게 목을 축이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까 낮에 다 못 말했소. 오늘은 끝을 말해야겠소. 할머니가 봉투를 열어 얇은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 납부 내역서, 손으로 쓴 각서 사본 같은 것들이 겹겹이 나왔어요. 숫자와 도장이 흐릿했지만 의미는 또렷했습니다. 할머니가 낮고 고른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내 남편은 너희 아버지 거래처 사장이었소. 성미 급하고 욕심이 앞선 사람이었지. 공장을 더 크게 벌리겠다고 여기저기 돈을 끌어왔고 어느 날 몰래 보증인을 바꿨소. 내 아버지 이름으로. 어머니 손에서 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유리가 아주 작게 챙 울렸죠. 보증 섰다는 걸 너희가 알았을 땐 이미 늦었소. 거품이 꺼지고 공장이 무너지고 내 남편은 끝내 스스로 목을 맸소. 할머니는 2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아버지는 자기 목까지 짊어졌소. 내 이름을 잠시 다른 곳에 올려두고 왼쪽 문을 닫아두고 숨구멍처럼 신호를 남겨두고 나는 매해 그날 밤 1번 쉬고 2번을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가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날까지 잊지 않으려고 두드렸소. 벗어나는 날. 제가 되뇌자 할머니가 봉투 속 마지막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낮에 발급받았소. 완납 확인서요. 종이 위 도장이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번 크게 들썩하고 가라앉았어요. 어머니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반짝이며 흔들렸죠.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죄인이지. 남편의 죄까지 다 짊어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 손이 그 문턱을 떠나지 못했소. 그래서 일을 더했고 손을 더 부지런히 놀렸고 때마다 위층과 우리 집에서 조금씩 보태 갚았소. 공과금이 늘 마이너스였던 건 그 길을 함께 걸어서였지. 어머니가 그제야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끝을 봐야 했으니까요. 어머니와 할머니 눈빛이 잠깐 마주쳤다가 아주 천천히 풀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등에는 같은 모양의 굳은 살이 앉아 있었어요. 서로 다른 세월이었지만 같은 방향으로 갈라선 송금이 겹쳐져 보였습니다. 저는 상자 속 도장과 통장, 편지를 다시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전부터 궁금했던 질문이 저절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다녀왔다는 신호는 우리에게 살라고 남긴 거였네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으라고. 빚의 그림자에 잡아먹히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대신 두드렸소. 내가 끊으면 그 박자가 사라질까봐. 저는 통장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뿌연 커버에 손자국이 남았고 그 무게가 이상하게도 가벼우면서 무거웠습니다. 이걸 어머니는 얼마나 오래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생각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왜 이제야 왜 이렇게까지 혼자 버티셨어요? 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억눌렀던 짜증과 분노가 새 모양으로 솟구쳐 눈물과 함께 엉켜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내가 잘하는 속도보다 세상 겁이 빨랐다. 그래서 왼쪽 문을 막아두고 내 어깨가 넓어질 때까지 시간을 벌고 싶었다. 미안하다. 그 말에서 오래 묵은 먼지가 훅 날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맑아졌다가 다시 무너졌어요. 저는 울음과 숨 사이에서 알았다는 뜻도 몰랐다는 상처도 함께 토해냈습니다. 잠시 세 사람 사이에 아주 맑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 빗소리가 얇아졌고 냉장고의 둔탁한 울림마저 멎은 듯 했어요. 저는 손바닥에 도장을 꼭 쥐었습니다. 작은 나무 기둥이 내 체온을 천천히 빨아들이며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상자에서 마지막 장을 뽑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미정아, 문은 둘이다. 밖으로 닫아 지키는 문, 안으로 열어 사는 문. 밖에 문을 닫아두는 동안 너를 묶던 끈들도 서서히 느슨해질 것이다. 안에 문을 열어야 하는 날이 오면 내 손으로 열어라. 그때는 누군가의 죄와 너의 삶을 분명히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천천히 2번 읽었습니다. 1번 쉬고 2번. 읽는 속도도 신호를 닮아 있었지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나눌게요. 죄와 삶을. 우리는 장롱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어머니가 왼쪽 문을 살며시 닫기 전에 상자와 편지, 도장, 통장을 다시 안으로 정리해 넣었습니다. 닫히는 소리는 묵직했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마침표라기보단 다음 문장을 부르는 쉼표처럼. 그리고 세 사람이 동시에 손가락 마디로 나무결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1번, 쉼. 2번, 다녀오세요. 어머니가 속삭였고 제가 뒤이어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장롱 뒤편에서 오래 들려오던 박자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낡은 집의 숨도 함께 고르게 돌아왔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달 마주한 마이너스, 늘 바닥 보이던 쌀통, 밤마다 울리던 3번의 신호는 모두 한 줄기였다는 거리요. 죄책감이 두드렸고, 사랑이 대답했고, 삶이 버텼다는 것. 할머니는 일어나며 봉투를 제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만두겠소. 오늘이 마지막이요. 현관 앞에서 어머니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잠깐 흔들렸고 곧 단단히 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 다시 조용함이 찾아오자 저는 상자 속 도장을 꺼내 가슴께에 꼭 붙였습니다. 이 작은 나무 한 토막이 우리 집의 박자, 약속, 그리고 끝내 지켜낸 삶의 증표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장롱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심장이 배운 박자가 방 안을 채웠지요. 다음 날부터 무엇을 바꿔나가야 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빚의 그림자를 넘어서는 발걸음, 이름을 제대로 돌려놓는 절차, 그리고 우리 셋의 밥상을 위한 첫 장보기. 1번, 쉼, 2번. 이제는 빚이 아니라 삶을 두드리는 소리로 우리가 먼저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장롱 속에서 꺼낸 도장과 서류, 그리고 할머니가 건네준 완납 확인서를 봉투에 담아 꼭 끌어안고요. 창구 유리 너머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됩니다. 이름 복원 신청은 오늘자로 들어가고 통지서는 곧 우편으로 가요. 도장이 종이에 꽝 찍히는 소리가 가슴 깊은 데서 메아리 쳤습니다. 1번, 쉼, 2번. 내 심장도 같은 박자로 대답했죠. 어머니는 손등을 살짝 떨며 제 어깨를 토닥이셨고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꼬리를 눌렀습니다. 은행에서는 오래 이어졌던 채무 기록에 마지막 줄이 그어졌습니다. 직원이 확인서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종이 끝이 사각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묵은 매듭을 천천히 풀어내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제 끝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어머니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고 나는 그제야 등허리에서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늘 벌어도 공과금부터 마이너스였던 이유, 장롱 옆에 쌓이던 답답함의 실체가 이름과 도장, 확인서로 모습을 드러내자 방 안 가라앉아 있던 공기도 달라질 것 같았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먼저 창틀 틈막이를 새로 붙였습니다. 문풍지를 길게 펴서 눌러붙이고 벽지에 일어난 부분을 풀로 다독였습니다. 형광등을 갈고 베란다에 걸어둔 우비를 햇볕 자리에 옮겼습니다. 장롱은 벽에서 조금 띄워놓았고 아래엔 고운 나무판을 대어 숨이 닫힐까 조심했죠. 손바닥에 나무결이 매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두드리자. 제가 말하자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더니 오랜 줄넘기 끝에 숨을 고르는 사람처럼 고요하게 멈췄습니다. 저녁은 세 사람이 함께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쌀을 씻고 저는 호박과 두부를 썰고 어머니는 된장에 다진 마늘과 파를 풀어 끓였습니다. 주전자 뚜껑이 달각거리며 증기를 내뿜고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부엌과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을 펴고 세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어머니가 조심스레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선주 어머니, 우리 오래 돌려 갚았네요. 할머니가 웃음과 눈물을 같이 삼켰습니다. 이제는 너희 몫으로 채워라. 나는 그만 쉬어도 되겠지. 그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충분히 갚으셨어요. 그 순간
누군가 방 안에서 한 조각 바람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살만한 온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장롱 앞에 섰습니다. 나는 왼쪽 문을 한번 쓰다듬고 작은 숨으로 박자를 맞췄습니다. 한 번, 쉼, 두 번, 다녀오세요.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내가 대답하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보탰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박자는 더 이상 빚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살아낸 사람들의 인사 앞으로 살겠다는 약속이었죠. 며칠 뒤 우편함에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종이 한 장. 얇고 가벼운 종이였는데 손에 들자 묵직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장롱 왼쪽 문 안쪽 편지 묶음과 나란히 넣었습니다. 닫히는 소리가 이번엔 확실히 쉼표처럼 들렸어요. 다음 문장을 부르는 짧은 쉬어감. 그날부터 나는 일을 조금 줄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설거지통과 씨름하던 시간을 덜어내고 주말마다 동네 목수에게 나무 다루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대패질의 감촉, 톱밥 냄새, 결을 따라 손바닥이 가볍게 뜨거워지는 순간을 몸에 익혔습니다. 처음 만든 건 손바닥만 한 나무판이었죠. 모서리를 곱게 다듬어 장롱 아래 받침에 보탰습니다. 손바닥을 대보니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이어볼게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통장 대신 가벼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호박, 대파, 멸치, 작은 꽃 한 단. 필요해서만 사던 것들이 아니라 먹고 싶고 보고 싶은 것들을 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 집 초인종을 살짝 눌렀죠. 오늘은 우리도 가져왔어요. 함께 드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골무를 끼지 않은 손끝이 처음으로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기일에는 세 사람이 장롱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사진 대신 나무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의 마디로 가볍게 박자를 맞췄습니다. 한 번, 쉼, 두 번, 다녀오세요. 다녀왔습니다. 그 소리 뒤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고요 속에 가지런히 놓였죠. 죄와 삶을 나눴다는 확신, 다시 살겠다는 결심, 그리고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요. 창문 밖 장마는 지나가고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곰팡이 얼룩이 말라붙듯 우리 집의 불안도 자리를 옮겼어요. 때때로 밤바람이 세게 불면 장롱이 낮게 숨을 쉬듯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겁으로 들리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다녀가며 남긴 안부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문턱을 나서며 습관처럼 마음속 박자를 셉니다. 한 번, 쉼, 두 번. 출근길에도, 복도 불빛이 깜빡일 때도, 시장에서 거스름돈을 받을 때도 그 박자는 내 삶을 재는 새로운 눈금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불 꺼진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미정아, 왼쪽 문을 막아두던 내 마음도 이제는 열어도 되겠지. 네, 어머니. 우리 둘이서, 그리고 한 분 더.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웃음이 목끝에서 깨끗하게 울렸습니다. 장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는 비밀을 숨기는 상자가 아닙니다. 약속을 품고 시간을 받아내며 살겠다는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나는 가끔 장롱 옆면을 손바닥으로 토닥입니다. 톡, 쉼, 톡톡. 그 소리는 이제 신호가 아니라 인사이며 어두운 밤을 지나 밝은 아침으로 나아가는 우리 집만의 박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압니다. 내일도 이 박자대로 살겠다고 마음먹는 한 우리는 더는 빚에 끌려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가 먼저 두드릴 차례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열어두셨을까요? 장롱의 왼쪽 문, 여러분은 언제 열겠다고 마음먹으시나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 두드림이 다음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